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14강 서아시 아파트 중에서 이슬람 세계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늘 잘 따라오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의외로 작년을 보면 이 교재 판매되는 시기가 갈수록 많아져요. 진짜 10월에 제일 많이 팔았던 것 같아. 뭐를? 개념 교재를. 그래서 이게 왜 10월에 이렇게 팔리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다들 막 이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수능 앞두고 막 3등급이라든지 2등급 뭐 그때 하는 학생들은 10월이나 11월에 하는 학생들은 1등급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략 그냥 최저 맞추려고 3, 4등급 2에서 4등급 사이가 목표가 2에서 4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어떻든 간에 미리미리 하세요. 그때 가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더 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아요. 겨울 방학이니까. 그리고 뭐 그때 가서 국영수 할 거 차고 넘쳐. 그때 가면 엔제 해야지, 모의고사 해야지, 뭐 부족한 거 다시 돌아봐야지, 개념 압축 강의 들어야지, EGBS 요약해야지. 못해요. 국영수 그때 가면 할 거 더 많아요. 미리 하시고요. 개념이 원래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특히 역사는.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은 거 지금 미리 해놓으면 그때 가면 훨씬 수월하다고. 그때 가서는 뭐 개념은 강의는 한번 들었으니까 뭐 교재만 반복을 하다든지, 아니면 뭐 기출만 반복한다든지, 개념이랑 기출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문제 계속 풀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만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많이 반복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하십시오. 미리. 오케이? 뭐 개념 미리 작년에 내가 고3이나 N수였어. 개념은 강의는 한번 들었다. 그러면 교재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기출 풀고 EBS 풀고 NG까지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올해도 그 EBS 분석서를 만들긴 만들 텐데 여러분들의 수요가 궁금합니다.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진짜 원하고 있는지, 그냥 뭐 딱히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만들긴 할까도 했어요. 근데 필요하겠죠? 근데 작년에 사실 이거를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리고 애들이 이걸 보고 뭐 피드백해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나도 좀 피드백도 받고 싶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네. 그래서 뭐 올해도 만들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특이 2월 이제 곧 나오죠. 수특이 곧 나오고 수완이 6월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분석서를 낼지 아니면 그냥 파이널에 한 번에 요약해서 낼지, 아니면 둘 다 낼지, 그러니까 2월, 6월 파이널 이렇게 다 낼지, 아니면 파이널에만 낼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다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피드백은 받았어. 무료로 내니까 열심히 안 보게 되더라.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뭐 진짜 소량의 금액만이라도 받고는 팔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여러분 부담 안 되게 할 건데, 팔면 할 건데, 만약에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분석서 원해요라는 학생들이 많으면 제가 뭐 2월, 6월 내고요.
뭐 보통 뭐 그냥 근데 투표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투표도 한번 올려볼 테니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자, 이슬람교의 성립. 쓸데없는 얘기 뭐 5분을 했네. 자, 이슬람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7세기부터 이슬람교가 생겨나고요. 이제 서아시아는 이슬람 사회가 돌입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이슬람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각 국가들의 특징 역시 마찬가지로 건국, 수도 특징, 멸망까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중심으로 부족단이 유목이나 농업 생활을 했고요. 우리 지리한 학생들 다 알죠? 이거 유목 생활을 했던 거. 사막에선 스텝 기후였죠? 저도 사실 세계지를 했거든요. 스텝 기후에서 유목이 많이 활발했었다. 종교는 다신교예요. 그러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을 합니다. 우리 아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배웠죠? 그러다 보니 이 둘의 마찰로 인해 동서교역로가 막혀요. 즉 여기가 사산 왕조였고 여기가 비잔티움인데 이 둘이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길, 안 보이죠? 이렇게 가는 길이 막혀요. 여기가 끊겨버리는 거야? 이것도 안 보이네. 검정색으로 할까? 여기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교통로를 찾아. 거기가 바로 여기 이렇게 오는 바닷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바닷길 사이에 뭐가 낀 게 있어? 여기 메카와 메디나가 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거점 항구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무역 중심지로 번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경제가 발달하면 빈부격차는 따라오는 것 같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돈 많은 부족과 돈 적은 부족 간의 다툼 그리고 종교 차이로 전쟁이 많이 발달해요.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1학년도 대수능 12번 문제예요. 두 제국의 충돌로 인해 아라비아 반도로 우회하는 요 해상 교역로가 발달했다. 그 과정에서 메카와 메디나가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럼 이 메카와 메디나가 성장하는 배경엔 어떤 두 제국의 충돌이 있었냐요? 비잔티움과 사산 왕조가 충돌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잘 알아둡시다. 오케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그 동굴에 가서 그 알라의 부름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나 봐요, 종교가.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해요. 그게 610년입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든지 평등 사상을 강조해서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평등 사상을 외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층, 다신교랑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박해해요. 이슬람교는 특히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 아라비아 사회가 다신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를 믿던 귀족층들이 이슬람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해지라를 단행해요. 무함마드가 메카에 살다가 메디나로 도망갑니다. 이걸 해지라라 그래요. 622년인데 이때부터가 이슬람력 원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슬람 달력으로는 622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 문제 중에 이슬람력 600 몇 년이라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력 622년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둡시다. 근데 뭐 어쨌든 무함마드는 이제 메디나로 가서 다시 이슬람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메카를 장악하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통일해요. 무함마드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슬람이 성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슬람의 특징을 볼 건데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이슬람교 자체에 대한 특징은 의외로 안 나오대.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사상, 평등 사상, 공동체를 중시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보면 카톨릭 아니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거기다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는 그걸 금지시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행을 실천해 신앙 고백, 하루 5번 예배,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 자선 기부, 메카 순례 이 5가지 행위는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요. 6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알라, 천사, 성서, 사도, 최후 심판, 정명 등을 믿어야 돼요. 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유일신은 알라고요. 경전이 코란입니다. 코란 아니면 쿠란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쿠란이라고 했네. 그냥 쿠란으로 쓸게요. 그리고 경제 이제 이슬람교의 경제의 특징은 상업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대외 무역이 발달해요. 아까 봤죠? 무함마드도 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합니다. 화폐를 금은으로 사용하고요. 화폐를 그래서 여러 위험을 대비해 신용장, 약속금, 수표 등도 많이 발달해요. 그리고 쿠란을 따르는 종교 중심 사회라 이런 게 일부 닫혀져요. 돼지고기 금식, 자선 이런 게 발달합니다. 오케이? 이슬람교는 언어를 아랍어를 쓰고요. 지리학에서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가, 역사에서는 이븐 할둔의 역사 소설,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이 유행하고요. 연구되고요. 쿠란 해석을 위해서 신학, 법학, 언어학이 발달됩니다. 과학 보겠습니다. 그 수학에서 인도 숫자를 도입해서 아라비아 숫자랑 영의 개념을 확립하고 대수법, 삼각법 등이 완성되고요. 천문에선 지구 구형설, 태양력, 경도, 위도, 자오선 길이, 정밀 측정 등이 연구됩니다. 화학에선 자브르 이브 하이안이라는 인물이 연금술에 대하여 알칼리와 산의 구별법, 화학적 작용 등이 발견됐는데요. 물리학에서 과학 연구, 비중 측정이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한번 시험 선지로 나왔어. 이븐 시나라는 인물이 이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슬람 의학을 집대성합니다. 이렇게 좀 이쁘게 써줄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에서 모스크 양식, 이 둥근 지붕 있죠?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유행하고 천일 야화, 우리말이 아니죠. 다른 말로 아라비안 나이트란 소설, 세미라가 미술에서 유행하고요. 탈라스 전투 이후에 중국에서 종이가 유입되면서 제주술이 발달합니다. 이슬람교 자체의 특징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고 저기 이슬람교가 성립되는 과정 좀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고 난 뒤에 이슬람 사회를 정통 칼리프라고 합니다. 무함마드 사후에,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갖고 있던 지위를 칼리프라고 하거든요. 이슬람교의 종교 정치 지도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칼리프를 선출해요. 이슬람 공동체에서 뽑았다는 얘기죠. 그때 1대부터 4대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이때 정복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4대 알리프가 이름이 알리였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는 인물이 칼리프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가문의 출신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무아위야부터 칼리프를 세습하기 시작해. 어디에서? 그냥 우마이야 가문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를 우마이야 왕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마이야 수도는 어딜까요? 다마스쿠스예요.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 건국하는 과정, 칼리프가 세습됐다. 시험에 한 4,000번 정도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맨날 4,000번이라고 하죠.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마이야 왕조 특징 보겠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해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인 즉슨 알리의 후손들이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수니파는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는 애들입니다. 누가 사람이 수가 더 많을까요? 수니파가 많죠. 왜냐면 무함마드 혈통이 아닌 이슬람 애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대부분 수니파가 되겠죠. 그래서 수니파가 훨씬 다수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우는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랍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아랍인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비아랍인들을 우마이야 왕조에선 차별해요. 선생님, 그러면 아랍인이랑 이슬람 애들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아랍은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 중에서 아랍 애들, 저 아라비아 반도에 살았던 애들을 아랍인이라 해요. 아랍. 그리고 이란에 살던 애들을 페르시아라 그래. 그래서 둘이 달라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이란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이슬람교를 중요시하고 막 이거 히잡 막 벗으면 뭐라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네들의 정통은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걔들은 뭐 조로아스터교겠지. 엄밀히 따지면 이슬람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이슬람 따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anyway,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면 튀르크계도 있고요. 뭐 몽골 애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다 믿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저기 우마이야 왕조 영토 내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랍 민족 애들만 좋게 대우해주고 얘네들은 차별하는 거죠. 오케이? 얘네들 아랍인이 아니니까. 오케이? 이게 아랍인 우월주의예요. 뭔지 알겠죠? 응? 다 이슬람교다. 자, 그 영토는 확장해요.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랑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합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시험에 4,500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뒤에 우마이야 왕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마이야 왕조까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거야. 우마이야 왕조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했어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작년에 이 우마이야 왕조 영토 문제를 냈는데 이베리아 반도도 아니야. 요 밑에 여기 아프리카 여기 이베리아 반도 밑에 아프리카에 점 찍어두고 이거 영토 우마이야 왕조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 문제 진짜 치사 똥반스하죠. 그런 문제 좀 그래. 뭔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직전이니까 여기까지 간 건 우마이야 왕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풀었어야 하지만 뭐 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는 진짜 아름답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치사하고 짜치게 어려웠달까? 좀 그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그건 누구라고? 우마이야 왕조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나서 프랑크 왕국까지 들어갔는데 저 투르푸아티아에서 패배하죠. 프랑크 왕국과 싸워서. 오케이? 얘네 공용은 알아보고요. 화폐도 통일합니다. 근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해요. 이 아바스 왕조는 아바스 가문이 건국합니다. 오케이? 이때 시아파가 도와줘요. 그래요. 어쨌든 시아파가 도와줍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수는 바그다드예요. 저 원형 모양의 계획 도시랑 세계 시장이라는 표현은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얘네는 반대로 비아랍을 관용해요. 자, 우마이야 왕조랑 반대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범이슬람 제국을 발전해서 모든 이슬람교도를 믿는 민족들은 다 평등하다. 오케이? 그리고 당나라랑 탈라스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요. 이때 동서무역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가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해요. 그러다 이제 9세기 들어서 지방 총독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고요.
칼리프는 아바스 왕족 하나였는데 후 우마이야 왕조가 건국되고 파티마 왕조가 건국되면서 이 두 놈들이 자기들도 칼리프래. 그래서 칼리프가 세 개로 쪼개져요. 이게 작년 9월 모의고사 파티마 왕조 때 나왔었죠. 그래서 세 칼리프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북아프리카에 있던 건 파티마더라. 어쨌든 3칼리프는 후마이어, 파티마, 와바스다. 10세기 초다. 아시면 되고요. 아바스는 결국 골골되다가 13세기에 훌라구의 몽골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훌라구 울루스를 수립해요. 몽골 국가이긴 한데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근데 훌라구는 단독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후 우마이야 볼게요. 우마이야 왕조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을 해요. 우마이야 왕조랑 후 우마이야 왕조 표현 구분하라고 했죠. 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한 건 후 우마이야 왕조. 수도가 코르도바예요. 여기도 칼리프 칭호를 사용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그럼 뭐 지중해 장악하고 대외 무역도 하고요. 농업 생산량도 늘리고 유럽의 이슬람 문화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내 반란으로 멸망하고 이베리아 반도에 여러 작은 이슬람 국가가 존재하다가 나중에 재정복 운동으로 이슬람교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싹 정리돼요. 오케이? 다음 파티마 왕조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파티마 왕조. 그래서 시아파 애들이 북아프리카에서 건국합니다. 수도가 카이로예요. 그래서 시아파 왕조고요. 시아파 애들이 건국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얘네도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티마 왕조도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죠? 다음 셀주크 트르크 보겠습니다. 트르크 애들은 중앙아시아에 살던 애들이야. 근데 9세기에 서아시아로 이동해. 그리고 아바스 이슬람 왕조의 노예랑 용병으로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10세기 경부터 여러 왕조를 개창해요. 뭐 카란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냥 있나 보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개종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세력으로 트리크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셀주크라는 인물이 한 부족장이 카스피의 부근 여기에서 건국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의 활동 보겠어요. 셀주크 티르크는 아직까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아바스 왕조랑 엮어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 봅시다. 이전에 이제 부하이 왕조, 아바스 왕조가 쇠퇴했을 때 11세기경에 부하이 왕조가 아바스 왕조를 침략한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때 셀주크 티르크가 부하이 왕조를 격퇴 물리쳐주죠. 그리고 이참에 바그다드까지 점령합니다. 여기가 아바스 왕조 수도죠. 그리고 이제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보호를 해줘요. 말뿐인 보호겠죠. 어쨌든 셀주크 티르크는 이때 술탄의 칭호를 획득해요. 술탄은 이슬람계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야. 그리고 칼리프 바로 밑에 있는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가 상당한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정치적 실권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넘겨받았다, 위임받았다. 이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이 상황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지중해에서 파마르 공원까지 이르는 대제국 건설하고요. 십자군 전쟁도 셀주크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셀주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소아시아까지 진출하니까 이것 때문에 비잔팀 제국이 압박을 느꼈고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내용은 그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상옥과 학문을 장려해서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네도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파티마와 셀주크도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티무르랑 사파비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다변화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서 또 새로운 세력들이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잘 나오죠. 뭐 티무르야 뭐 원래 잘 나왔으니까. 티무르는 단독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오스만이랑도 엮어서 많이 나왔고, 사파비도 작년부터, 재작년 수능부터죠. 25학년도 수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또 나왔죠. 작년 수능에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스만이랑도 엮어서 재작년 수능에 나왔고, 작년 수능에는 무굴 제국이랑 동시기였던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티무르부터 보겠습니다. 티무르는 14세기부터 16세기예요. 티무르란 인물이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걸고 건국한 나라가 티무르 왕조예요.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후손을 자처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손인지는 불명확한 것 같아. 어쨌든 본인은 징기스칸의 후손이래요. 수도가 사마르칸트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진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싸움을 그렇게 잘했대요, 티무르가. 어쨌든 남쪽으로 아프간이랑 이란 방면을 진출했고요.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이랑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명나라 왕도 상리가 안 좋아서 명나라 원정을 나섰는데 이때 티무르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 분쟁이 심해져서 나라의 힘이 다시 또 쇠약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요 티무르 대외 관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서무역은 독점하고요. 복합 문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문화가 섞여서 여러 문화가 융합됐고, 페르시아어랑 튀르크 문학이 발달했고, 페르시아랑 튀르크에서 발달한 세미라도 유행했고요. 천문학도 발달합니다. 얘는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우즈베크인한테 멸망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사파비 왕조 보겠습니다. 우리 그 오스만은 13세기 1299년에 건국됐기 때문에 티무르랑도 같은 시기고 사파비랑도 같은 시기예요. 다만 인도에서는 이때가 무굴 제국 시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사실 무굴 제국 문제에서부터 사파비 왕조랑 같은 시기인 걸 계속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기나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마일 1세라는 인물이 그 이란 지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를 계승했고요. 수도가 이스파한입니다. 이스파한. 밑에 아바스 1세가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바스 1세가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파비 왕조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위에서 봤듯이 이스파한으로 천도했고 군사력 강화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바그다드를 되찾기도 합니다. 오스만 제국과도 대립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단 산업 구경하고 도로, 다리, 상인 숙소 정비하고요. 하지만 한계로는 이슬람 법학자들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군주의 칭호에 샤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얘네는 시아파 이슬람교였대요. 그래서 수니파를 믿었던 오스만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네도 여러 혼란으로 인해서 아프간 쪽에 의해 멸망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티무르와 사파비 왕조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배운 거 다 진짜 너무 잘 나와요. 뭐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국가들이니까 전부 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고생했고요. 우리는 오스만 제국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